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된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그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라고 하는 주제의 정말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 한국경제학회의 올해 전체 컨퍼런스, 전체 회의의 주제도 한국 경제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두 편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왜 현재 위기 상황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갈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그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 왜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됐는가, 그동안 너무 부동산에 몰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생각해보면 우리 소위 내수 얘기하면 그냥 소비와 투자, 소비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소비가 한 48%,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투자가 한 32%라고 했는데, 그 투자가 정말 중요하죠. 그 투자 중에서 절반이 전부 어디로 갔다고요? 건설 투자, 부동산 투자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설비 투자나 아니면 R&D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껏 남은 게 한 반도체 정도? 그나마 반도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쪽으로 막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리드를 못하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계속 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그나마 반도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야는 지금 다 중국에 밀려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가지고는 직접 이렇게 상품을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유통망까지 지금 완전히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러한 저가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아예 자기들이 직접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싸게 공격하니까 이제는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부동산 문제를 끊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이 부동산 몰빵하는 경제 운영은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라. 경제가 좀 어려우면 제일 쉽게 하는 게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키우는 거예요. 왜? 부동산 투자하면 당연히 그 연관 여러 가지 산업들도 많고 해가지고 GDP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5%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높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 부동산 가지고 그냥 경제를 계속 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0% 수준으로 계속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동산 몰빵을 그만하고 그 건설 투자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투자 재원이 그게 바로 설비 투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요즘 얘기하는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AI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아니 미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분야를 우리가 새롭게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쪽으로 투자 재원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잠재력, GDP 잠재 성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바로 공급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노동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노동력이 그냥 무조건 많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계속 이 세 가지,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이게 전부 다 추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가 앞으로 더 추락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인구 쪽에서 보면 총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노동력은 사실은 뭐라고도 불러요.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사실은 그냥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저절로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양질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그래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국가 경제가 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경제 속에서 보면 이 노동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그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보면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암기 위주의 이런 반복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의대를 가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결국은 판사, 검사, 이런 변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니까 과연 그게 우리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인재입니까?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그러한 테크 기업들. 요즘 얘기하는 매그니피선 세븐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테슬라든가 기업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은 결국 누구예요? 양질의 교육을 한 우수한 인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부가 건설 투자에 몰빵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 쪽으로 투자 재원을 옮겨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출산율을 높여서 앞으로 미래의 노동력을 더 충분하게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또 하나, 인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 개혁이 아닌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 우리나라 폭망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개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한때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자 했던 게 뭐예요? 열심히 그래서 대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중산층 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점점 부동산 쪽으로 자꾸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면 내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이게 그냥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더 몰빵하자. 특히 2017년 이후에 그게 2배, 3배 늘어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들어가 살 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뭐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정말 빠르게 가속화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만든 그 원인도 되었지만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아기도 못 낳고 그런다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당장 소비도 못해요. 왜? 내가 빌린 돈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원금 이자를 다 갚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주춤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투자했던, 내가 그 사놨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의 실질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래서 소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옛날에 그게 뜰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1960년 우리 처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몇 명입니까? 2배가 넘어요. 5,1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더군다나 인구 구성도 보면 젊은이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 청장년층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그 풍부한 그 많은 사람이 결국 살아야 될 집이 부족하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시골에 있다가 농어촌에 있다가 도시를 자꾸 오니까 도시에 있는 집값이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냐는 거예요. 이미 총인구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청장년 인구도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혹자는 무슨 그래도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가구 수는 청장년 인구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년,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 결국은 집을 내놔야 될 분들의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20대 가구가 늘어났다 이거 20대 가구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빚을 많이 빌려가지고 몰빵한 젊은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건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 지금 큰일 났다 젊은이들 패닉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구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집값을 띄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 옛날에 고도 성장을 했어요. 매일 소득이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도 당연히 더 좋은 집, 더 큰 집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2030년쯤 되면 이게 0%에 근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뜨겠냐는 거예요. 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예? 전체적인 인구도 줄고 총장년 인구도 줄고 뿐만 아니라 소득도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그럼 지난번에 왜 그게 늘어났어? 예? 그때는 정책도 실패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많이 설명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많이 풀리니까 집값이 다 올라간 면이 또 있어요. 그건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또 겹친 거죠. 그래서 2배, 3배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될까요?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금리로 갔어요. 물가가 이게 소위 얘기한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소위 주식 가격을 우리가 자산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가격 인플레도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상품 및 서비스, 일반적인 물가 인플레이션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막 높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까지 상단을 기준으로 높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까지 수준 높였는데 올해 뭐 금리를 낮출 것 같다는 둥 그래가지고 이제 곧 주택 가격이 이제는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분들도 돌아다니세요.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을 거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올해 한두 번 정도 후반기에 낮출까 말까 하는 정도라고 계속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난해 말부터. 다른 분들은 뭐 6번을 낮추니 뭐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올해 6월부터 3번 낮춘다. 요즘엔 자꾸 좀 뒤로 미루고 점점 횟수도 줄고 있잖아요. 만약에 많이 낮춘다면 그거는 미국 경제가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을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확 낮추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나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금리를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낮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계속 이창용 총재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00% 훌쩍 넘어가지고 너무 큰일 났다. 이거 줄여야 된다. 8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금통위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금통위원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한국의 총재라도 똑같이 그래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막 낮춰요? 낮추면 또 사람들이 막 주택가격 또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면 어떻게 해요? 막 돈 또 빌려다가 그래서 뭐 집 사면 그래가지고 또 띄우면 그게 과연 가계부채 띄우고 좋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결국 전반적인 집값 띄우고 그래서 또 젊은이들 거기서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빚내서 집 사라. 지난번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30년 만기 아니라 50년 만기로 해줄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올해는 다시 또 신생아 아기를 낳으면 더 많이 대출을 싸게 해줄게.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이자가 좀 낮아가지고 5천만 원 싸게 집을 샀다고 합시다. 집값은 앞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1억, 2억, 3억 막 떨어지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런 정책을 만든 정치인이 책임질 거냐 아니면 그러한 정책을 만든 바로 기획재정부 그 직원이 책임질 거냐 그 공무원이 책임도 못 질 일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는데 부동산 카르텔이 있다. 그 부동산 카르텔이 뭐예요? 그 속에는 이런 정치인부터 책임이 있고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번 정부 때부터 계속 그 부동산 가격 띄우기 정책, 그 부동산 갖고 있는 좋은 집, 노른자 땅에 그것 한 채도 아니고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청와대 당시에 용산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러한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 플러스해서 우리 얘기하는 소위 여론 지도층 플러스 해가지고 이 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경제 그 일간지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일간지 그리고 건설사와 그리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부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재건축 조합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여회 이런 분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여기를 전반적으로 집값을 다 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게 통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분들을 갖다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부동산 핵심 관계자다. 카르텔을 형성하는 부핵관.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드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을 거다.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 측면도 말씀드렸고 공급 측면도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자가 어떤 분이 뭐 다른 제가 채널에도 많이 가고 방송에도 많이 갑니다만 그거 물어봐요. 집을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단연코 지금 사면 안 되죠. 집을 한번 산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적어도 그럼 1년 있다가 팔 겁니까? 2년 있다 팔 겁니까? 그것도 내 그냥 여유 자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뭐 최소한 50%, 7, 80% 돈을 빌려다가 그러다가 말 그대로 그러다가 사요. 더군다나 20대에 지금 제대로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 여러분이 그걸 갖다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면 인생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계속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고 잘못하면 폭망한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엄청난 돈을 밀려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복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유자금이 막 넘치고 넘쳐요. 그러면 사세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그냥 1, 2년, 아니 2, 3년, 아니 20, 30년 살다가 말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20대 젊은이들께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 최소한 100세 이상 살 거예요. 100세 이상 사는데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막 단기적으로 뭐 투기 도박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달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지난 영상 좀 꼭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지난번 제가 2월 1일 첫 번째 영상 올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내외적인 요인, 인구 고령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몰빵 정책의 문제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이 막 떨어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뭐 교육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냥 줄 세워가지고 대학만 보내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좋은 대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학벌만 위주로만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의사만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판검사 변호사만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누가 책임집니까? 판검사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의사가 책임집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 책임지는 분들 그리고 개개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앞으로 너 판검사 해라, 너 의사 해라.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면 그러한 직업들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뭐 4가지 뉴노멀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 정말 인류가 정말 초거대 변혁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디지털 사회로 대전환, 노인 사회로 대전환, 사회 양극화가 정말 새로운 형태로 막 나타나는 기후위기 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면서 제가 이 특집 절대위기 한국경제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를 바꾸자 이런 데 동참하시고자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